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박완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관해서 동영상 시리즈를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가 제작했습니다.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도시 개발 둘러싼 분쟁들 이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윈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아마 싸워봤을 겁니다. 친구랑도 싸우고 옆집하고도 싸우고 회사에서 상사와도 싸우고 동료와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긴 적 있습니까? 이겼다면 그것이 윈윈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싸울 때 그것을 말리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뛰어들어가 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성공한 적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조정을 이제 하는 건데 조정에 성공해 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싸울 때 야, 내가 가서 말려야 되겠다. 근데 잘못 말렸다가 그 친구들은 좋아지고 나는 오히려 욕만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싸웠냐? 왜 싸우는 거 말리는 게 힘드냐? 심리학자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둘 사이의 협상력이 그다음에 파워가 힘이 비슷하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럽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보다 싸워서 해결하는 게 60% 이상 이길 확률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싸움이 시작되면 이 싸움은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싸우면 언제 끝납니까? 한쪽에 코피가 나오면 싸움이 끝나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다 싸움이 시작되면 끝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끝장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은 아무리 자기가 잘해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기더라도 상대는 또 복수를 노리죠.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을 늘 쓰게 됩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 완전히 굴복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복한 건 아닙니다. 다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달려드는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투쟁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서로 상처받는 교착 상태. 교착 상태는 서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서로 어른거리기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서로 아프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개별 행동을 찾습니다. 이 개별 행동에 흔히 우리는 암묵적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 눈치껏 조정한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서로 말로는 하지 않고 눈치껏 조정하는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눈치껏 조정은 암묵적 조정은 흔히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차길이 2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차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쭉 진행하는데 앞에 공사 중하고 이렇게 막혀있어요. 한쪽이 2차선이. 그러면 이 앞에서 차들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앞에서 한 대씩 차례차례 빠져나가죠. 이 차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차가 끼어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 뒷차 나오고 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차가 끼어서 빠져나오고 서로 차 문 열고 나 이번 나갈 테니까 너 좀 참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소위 말해 대화를 하지 않는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눈치껏 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귄 친구 간에는 서로 눈치껏 조정을 잘하죠. 소위 말해 이심, 전심 이게 눈치껏 조정입니다. 오래 같이 산 부부 간에도 눈치껏 조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암묵적 조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암묵적 조정, 문제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배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치 조정, 암묵적 조정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비용이 안 드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든지 상대가 이 신사협정을 깨고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자동차 앞에 공사장 앞에서 빠져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차가 나 이번에 이제 들어갈 차려고 하고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있는 차가 안 비켜주고 그죠? 바로 앞차 꽁문이 딱 붙어서 빠져나가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암묵적 조정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묵적 조정도 불완전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싸우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싸웁니다. 피가 흘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피 흘리면 서로 손해라는 걸 알고 이제 서로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서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 교착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눈치껏 조정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협상이나 조정으로 이제 돌아서고 서로 대화로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 긴 과정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늘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분쟁이 많고 한번 분쟁이 생기면 뭐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런 폭력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이쪽도 보면 한번 사회적으로 큰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뭐 폭력이 난무합니다. 미국 노사관계 역사에서 보면 뭐 최근 90년대 한 20년 전만 해도 노사관계에서 분쟁이 아주 격화될 때 한쪽에 파업이 일어나고 이쪽 회사 쪽에서 구사대가 동원되고 뭐 이럴 때 보면 실탄이 미국은 그 총휴대가 가능하니까 그 파업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실탄,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90년대까지, 20년 전. 그 이전 1930년대 이전까지는 뭐 기관총까지 동원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간혹 신문에 보시면 프랑스의 트럭 기사들이 트럭 노동조합이 파업한다 하면 아예 고속도로를 틀어막고 트레일러를 그냥 불을 붙이죠. 뭐 그 시커먼 게 올라오는 그런 화면도 이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단 시작되면 끝장을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우선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 긴 과정이 얼마나 단축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은 이 과정을 빨리 단축시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 과정을 길게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이 분쟁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걸 빨리 조기에 해결, 수습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직 후진국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이 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쟁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윈윈 협상의 5대 전략입니다. 윈윈 협상의 5가지 협상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패턴, 유리, 피셔 이 세 분 미국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들입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윈윈이 뭘까요? 윈윈. 윈윈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됐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서로 반씩 양보하는 건 뭘까요? 반씩 양보. 이건 우리는 윈이라 얘기하지 않고 절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충. 내 반 양보하고 상대가 반 양보해서 서로 중간에서 타협으로 끝내는 거. 이건 절대 윈윈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우리는 절충이라고, 영어로 컴프로마이즈만.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말에 윈윈에 해당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윈윈이 뭡니까? 절충은 있습니다. 반. 타협. 타협이 윈윈이냐? 아니죠. 우리가 얘기할 때 되게 타협하라 그러면 되게 절충을 얘기합니다. 되게 반씩 양보해서 서로 가운데서 이제 합의 보게 하는 거. 이건 절대 윈윈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윈윈에 해당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5,000년 조상들 살아오면서 서로가 윈윈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이고 서로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 방법은 저희들이 별로 안 해봤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르쳐 보지도 못했고 그래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도 내 원하는 거 다 갖고 당신도 상대도 원하는 거 다 갖는 그런 윈윈을 하려면 자, 첫째 뭘 할까? 입장을 근거로 협상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 교섭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입장 교섭 얘기하는데 그 입장이란 도대체 뭐냐? 이 우리말 입장도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입장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영어로 입장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위치라죠.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자, 어느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려면 왜 내가 그 위치에 있는지가 있겠죠. 왜? 내가 왜 그 위치에 있느냐? 뭐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그 위치에 있느냐? 또는 그 장소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포지션이니까. 이 왜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욕구라 이겁니다. 욕구. 영어로 interest입니다. 이 욕구가 먼저 바탕이 돼서 포지션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입장이 이해되시죠? 입장은 이렇습니다. 협상장에서 또는 상대방 협상할 때 내가 겉으로 내세우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속마음에 딴 게 있으니까. 그죠? 내가 물건 살 때 2만 원에 사고 싶다. 내가 속마음이 그런데 그럴 때 겉으로 뭐라 그럽니까? 가게 주인 보고 15,000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정해서 2만 원까지 되면 뭐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겉으로 내세운 욕구하고 요구사항하고 속으로 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내세운 게 입장, 포지션이고 속으로 원래 원하는 거, 욕구, 인트레스트 또는 이거는 속마음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속내, 속마음.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윈윈하려면 먼저 입장 교섭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내세운 입장, 겉으로 드러낸 요구사항만 가지고 계속 밀고 땡기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기만, 겉으로 내세운 걸 가지고 밀고 땡기기만 해서는 절충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막판에 가서 너 반 양보하고 내 반 양보하고. 그래서 절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입장을 놓고 다투면 현명한 합의를 보기 어렵다. 입장을 놓고 다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입장을 다투면 앞으로의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 서로 겉으로 내세운 욕구 이만 얘기하다 보면 저 친구가 제가 왜 저러냐 좀 섭섭한 생각이 들고 친구 사이 우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다자간 협상할 때 나하고 친구하고 둘이 나하고 가게 주인하고 상인하고 둘이 협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다른 사람도 끼워갖고 다자간 여러 사람 세 사람 이상이 협상할 때 특히 입장에 근거하면 그 결과는 굉장히 나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뭐죠? 이게 귤입니다.
귤. 자, 이 귤을 하나 두고 형하고 아우가 동생이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형 저거 하나 다 가져가려고 하고 동생 또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 이게 이제 갈등에 빠졌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 갈등은 뭐냐? 참고로 갈등은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된 상태, 이해관계가 어긋난 상태, 이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동생하고 아우가 형하고 둘이 갈등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서로 귤 하나를 다 갖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집에서 동생하고 형이 둘이 이웃과 싸우고 있다. 흔히 이렇게 하죠. 엄마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 동생에게 한 대 때리죠. 너 왜 형하고 이웃과 싸우냐? 동생 눈에 눈물이 툭툭 흐릅니다. 그죠? 눈물 툭툭. 형님도 또 때립니다. 한 대 딱 때립니다. 너 왜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거 갖고 싸우냐? 큰애도 눈물 뚝뚝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합니까? 칼을 가져오죠. 칼을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반을 쫙 자르죠. 그죠? 반을 쫙 자릅니다. 자, 이때 이제 애들 눈에서 불똥이 튑니다. 그죠? 불똥이 이렇게 막 튑니다. 야, 저 엄마는 과연 누구 편일까? 형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좀 더 크게 잘라주겠지. 동생은 그래도 내가 귀여운 짓을 많이 한 막내인데 엄마는 우리 편일 거야.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쫙 가다가 막판에 가서 샥 이쪽으로 꺾이죠? 엄마 또 그래도 맞인데 좀 더 줘야지. 이러면 이제 동생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그죠? 야, 나 이 집 있어봐야 이제 남는 거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은 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 귤을 두 개를 잘랐습니다. 자, 이건 윈윈입니까? 반 잘랐습니다. 윈윈입니까? 아까 제가 윈윈하고 절충을 구분했죠. 이거는 윈윈이 될 수 없죠. 윈윈은 형도 윈이고 동생도 윈이 돼야 됩니다. 형이 윈이라는 얘기는 형은 100%를 다 가져가야 돼요. 동생도 윈이 되는 100%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 50% 반밖에 못 가져갔지 않습니까? 동생도 반밖에 못 가졌죠. 그러니까 이건 윈윈이 아니고 이거는 절충입니다. 우리가 흔히 분쟁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반 자르는 거. 반 잘라서 해결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윈윈이 아니고 절충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윈윈을 시킬까요? 윈윈 시킬까요? 뭐 이런 경우도,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어버리지. 저 형하고 동생 둘 다 하나로 그냥 싸우고 있는 저 나쁜 애들이니까. 주로 아빠들이 그런 짓을 하죠. 다 먹어버립니다. 이건 윈윈입니까? 윈윈도 아니죠. 그죠? 루즈입니다. 동생 다 잃고 형도 자기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100% 잃어버리는 루즈 형태로 가버립니다. 자, 윈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주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귤 하나 더 가져오면 되죠. 그죠? 귤 하나로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귤 하나를 더 가져오는 거죠. 이 파이 키우기.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윈윈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노조하고 임금 교섭을 할 때 노조는 뭐 한 7% 올려달라. 회사는 어려우니까 물가 인상률만큼 3%만 올리자.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뭐 한 4, 5%에서 타결되고, 그게 흔히 하는 임금 교섭입니다. 임금 교섭이 전형적인 절충입니다. 윈루즈의 전형적인 절충 그런 교섭인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요새 임금 교섭이 많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임금 교섭을
임금교습을 생산성 교습으로 바꿉니다. 생산성 교습으로. 임금교습은 금년에 얼마 이익을 받는지 보고 그걸 이제 얼마씩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최대한 안 뺏기려고 하고 노조는 최대한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절충으로 끝을 내는데 생산성 교섭은 그게 아니고 생산성을 키우는데 둘이 협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야 우선 생산성을 최대한 키우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익을 최대한 키우자는 얘기죠. 이익을 최대한 키워서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이익률을 달성하자. 이익률 달성하면 그걸 노조에게 일정분 그러니까 임금 교섭을 통해서 노조가 얻는 것 이상으로 주는 걸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은 들었겠지만 연말에 가면 이익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노조가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파이 키우기를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런 방법도 씁니다. 엄마가 형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번에 동생에게 양보해라. 양보하면 다음에 내가 저녁에 마트에 가서 귤 그냥 한 보따리 사다가 너 안길게. 이번에 양보해라. 뭐 그런 거 그죠? 또는 야 양보하고 너 원하는 거 뭐냐? 장난감. 그래 장난감 사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여금 양보를 하게 하고 그 양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주거나 줄이고 약속하는 거. 또 양쪽 다 결국은 원하는 거 다 얻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속마음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속마음을 통합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이제 설명하려고 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엄마가 칼 가지고 와서 무조건 탁 자르지 말고 형에게 너 왜 가지고 가려느냐?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자. 왜? 동생 보고도 너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물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간혹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은 난 내일 학교에서 귤 껍질로 귤차 만드는 그 실습을 하는데 그래서 껍질이 필요하다. 동생이 동생 너는 왜 가지고 하느냐? 난 먹으려고. 그럼 해결되죠. 그러면 귤을 까서 껍질 전부는 형 주고 속 전부는 동생 주면 되잖아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칼 들고 와서 무조건 자르지 않고 묻는 겁니다. 왜? 속마음을 계속 묻는 거죠. 자, 그래서 협상은 속마음 알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윈윈을 하려면 무조건 속마음부터 알아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속마음을 알고 나면 양쪽의 속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양쪽을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저 뒤에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이 아닌 이해관계, 욕구, 여기 있네요. 속마음, 욕구, 인트레스트. 이걸 파악하고 이것을 조정하라.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윈윈 협상의 두 번째 전략. 자, 문제는 결국 이해관계다. 속마음이고 욕구다. 그죠? 상반된 입장 뒤에는 서로 어긋나 있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유와 양립이 가능한 이해관계들도 존재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둘이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엇나서 계속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얘기 갖고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입장이 서로 상반됐다고 해서 속마음, 욕구까지 상반된 건 아닙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서로 공유, 양립이 가능한 그런 욕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결국 윈윈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례도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시나이 반도 이제 분쟁인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홍해를 가운데로 해서 왼쪽에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있고
요 끼어 있는 요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의 회교권 국가들하고 이제 계속 싸우고 있죠. 이게 중동 분쟁입니다. 자, 이 중동 분쟁이 언제 아주 크게 큰 분쟁으로 번졌냐면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일으킵니다. 6.1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를 무력으로 차지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 다야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한쪽 눈을 잃은 에꾸눔 장군이죠. 탱크를 몰고 이제 사박지대인 시나이 반도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제압하고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동 분쟁이 이제 국제 분쟁으로 번집니다. 왜냐하니까 이집트는 자기들 이제 뺏긴 땅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회교권 국가들을 규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들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 힘을 모아 빌려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뭐 이런 중동 분쟁이 이제 촉발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전 세계가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세계 대전이 또 생긴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줍니다. 1978년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좀 넘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캠프 데이비드 산장, 대통령 별장이죠, 이 이제 초치해서 불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서로 대화로 해결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이제 산장 일종의 감금시킵니다. 자, 이 둘이 사드 대통령하고 백인 수상이 앉아서, 물론 주변에 이제 보좌관 쪽이 있습니다만 대화를 하지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카터 대통령이 이제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멋있는 그런 윈윈이 가능한 그런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제 양쪽 수반이 이집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수상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입장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입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협상장에서 겉으로 내세운 욕구죠. 요구사항.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뒤에 감춰져 있는 속마음, 욕구들입니다. 이해관계. 이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뭐죠? 입장은 그 땅 돌려달라는 얘기죠. 이집트는 못 준다 얘기죠. 돌려주라 못 준다. 입장만 가지고 협상을 한다. 소위 말해 입장 교섭을 한다. 입장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하는 게 반 자르는 거죠. 아까 우리 귤 봤죠, 그죠? 귤. 형하고 아우가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반 잘라버리잖아요. 자, 국가 문제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면 반 자르는 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우리나라 한반도는 그럴 때 35만 쓰면 됩니다. 35. 여기도 이렇게 위에 아래만 엮으면 한반도에. 해방되고 나서 위에서 소련이 내려오고 밑에서 미군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38선. 반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절충이죠. 반 자른. 윈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 뻔했는데 이집트, 이스라엘의 입장만 보지 않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속마음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집트, 너희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뻔한 요구, 원래 우리 땅이니까 뺏긴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뺏긴 땅, 민족 자존심 걸린 문제죠. 땅을 뺏기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어서 조상들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목숨을 걸고 다시 돌려받아야 될 그런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너들 왜 그 땅 왜 차지했냐? 왜 안 돌려주고 있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도 있을 수 있고 그 시나이 반도 밑으로 해서 유전 많습니다. 홍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도 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원래 우리 땅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성경을 봐라. 거기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이집트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시나이 반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땅이고 그 정거는 성경책에 다 했다. 뭐 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속마음은 그것보다 더 깊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 안보 문제예요. 국가 안보 문제. 자,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 시나이 반도 이렇게 가운데 톡 튀어나와 있고 홍해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집트 이렇게 돼 있겠네요. 여기 시나이 반도고 요 귀퉁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고 요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요게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요 시나이 반도 요 끝이 이집트와 국경이에요. 요 끝에서 대포만 쏴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포탄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이 시나이 땅 전체를 차지해버립니다. 이 땅 전체를 차지하면 국경이 여기까지 수에즈 운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렸고 자기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돌려줄 수 없는 거죠. 자, 이집트는 국가 민족 체면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겠고 원래 자기 땅이니까. 이스라엘 줬다 그런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못 돌려주고. 자, 문제는 이 국가 안보 문제라는 거하고 민족 자존심 걸린 원래 자기 땅이라는 거. 요 두 개의 속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조정안이죠. 뭐냐? 자, 이스라엘 당신들 이 땅 이집트에 돌려주라. 그 대신 이집트 당신들은 이 시나이 반도에 무장한 군인들을 주둔시키지 마라. 됐죠? 듣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항상 윈윈 해법은 간단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은 땅을 돌려주더라도 이집트가 거기에 군대가 주둔 안 하면 안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비록 군대는 주둔시키지 못하더라도 땅은 돌려받았으니까 자존심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게 중동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면서 그해 연말에 이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수상은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게 되죠. 그 공로로. 근데 문제는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 이 중동 문제가 분쟁이 해결 안 된 건 뭡니까? 이유는 그 평화협정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아직 중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둘 사이에는 그 평화협정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좋아졌고 시나이 반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보느냐, 입장 교섭을 하느냐, 욕구 교섭 또는 속마음 교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윈윈이 되느냐, 절충이 되느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윈윈 협상의 또 다른 세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상에 감정 개입하는 거 많이 보셨죠? 협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흥정하다가 나중에 되면 뭡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그죠? 기분 나쁘다는 게 감정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옆에서 보면, 딴 사람이 보면, 저 정도면 그런 가격에 그냥 사고 팔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기분이 나빠서 협상이 깨지는 경우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상자는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아주 안 좋고,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받으면 안 되죠. 냉정해야 됩니다. 협상은 냉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입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옵션을 많이 만들어라. 이 옵션은 대안을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나도 이익이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고 그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서로 합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낙타 17마리를 가진 중동의 상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연세가 많았으니 돌아가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들 세대에게, 맏아들, 막내, 중간 아들에게 17마리를 배분을 합니다. 맏아들 불러다 너 절반 가져가라. 막내 너는 3분의 1 가져가고 중간 아들 너는 9분의 1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장례식 끝나고 세 아들이 앉아서 이제 낙타 17마리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절반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17마리의 절반은 8.5마리예요. 막내 아들은 5.6666마리고 중간 아들은 1.8888마리입니다. 자, 중동도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중간 아들은 찬밥이니, 그죠? 맏아들 제일 많이 가져가고 막내는 제일 어리니까 불쌍하다고 해서 그 다음 좀 많이 주고 중간 아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제일 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져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낙타를 어떻게 8.5마리를 가져가느냐, 5.6666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세 아들이 골머를 싸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 8마리는 가져오고 0.5마리 어떻게 가져올까요? 그럼 한 마리를 죽여서 고기를 가져와요? 자, 그건 제대로 된 협상일까요? 죽이면 그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마리를 팔아서 돈으로 나눠요? 사는 비용하고 파는 비용 차이가 나네. 그것도 손해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제대로 한 마리면 괜찮은데 그것도 또 홀수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분쟁이 생깁니다. 반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반올림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소수점이 생기면 무조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해볼까요? 8.5마리는 9마리 되죠. 반올림하면 5.66마리는 6마리, 1.888마리는 2마리 됩니다. 합의는 몇 마리입니까? 17마리네. 됐네요. 어때요? 반올림하는 거. 오케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올림. 여러분들이 맏아들 같으면 오케이 하겠죠. 여러분이 중간 아들 같으면 반올림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중간 아들 뭡니까? 안 그래도 제일 작게 받았는데 거기다 반올림 해봐야 0.1112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제일 많이 받는 형 보니까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반올림하니까 0.5나 더 가져가요. 중간 아들 절대 오케이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요새로 얘기하면 아주 유능한 조정입니다. 협상가고. 이 할머니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재산 가지고 싸우냐? 보기 싫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낙타, 내 낙타 한 마리 더 줄 테니까 그걸 넣어서 나눠 가져라. 그래서 한 마리 더 줍니다. 그럼 18마리 되죠. 18마리를 이제 맏아들이 절반 가져가니까 9마리. 맞죠? 막내 3분을 하니까 6마리. 맞죠? 중간 아들 9분을 하니까 18마리에 9분이니까 2마리. 다 합하니까 17마리. 한 마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준 낙타가 남네? 그럼 내가 도로 가져갈게. 자, 이 세 아들이 할머니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앞에 반올림 한 거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죠? 똑같은 결과인데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느냐, 어떤 대안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죠. 이 할머니 덕분에 이 아들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9마리, 6마리, 2마리씩 각각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에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분쟁 조정 사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게 네 번째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 기준을 함부로 양보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협상에서는 서로 간에 객관적 기준을 뭔가 만들었으면 그건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양보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입니다. 협상에서 양보를 왕창 하는 사람, 크게 왕창 하는 양보, 이런 양보는 절대 금물입니다. 협상 체계, 기본 체계에 나와 있는 양보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보의 대원칙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뭡니까? 양보는 흔히 크게 하라 그러죠. 통 큰 양보.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협상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양보를 크게 해버리고 나면 그 양보를 받은 사람이 그 상환한 만큼 또 크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럼 서로 중간에서 타협되겠죠. 이 경우는 절대 윈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게 양보를 해버리면 서로 가운데에서 만나게 돼요. 나도 크게 양보, 상대도 크게 양보를 해버리면 가운데서 만나서 절충으로 끝납니다. 윈윈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절충이라도 될 수 있는데 큰 양보를 받은 상대가 그 상하는 만큼 양보를 안 해줘요. 조금밖에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보를 크게 해주는 쪽에서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봐라. 저런 녀석이 있지? 나는 이만큼 줬는데 쟤는 왜 저밖에 안 해? 저 이상한 녀석이네? 소위 말해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윈윈 협상이 이제 점점 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보는 윈윈 하려면 양보는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금 양보하고 저도 양보해서 여러분 이 정도 됐느냐? 또 뭐가 필요하지? 뭘 해야지 서로 또 이익이 될까? 이런 대안을 계속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보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객관적 기준도 함부로 허물지 마라. 그런 양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객관적 기준이 허물어지면 그 협상은 정치 협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정치적 협상으로 변질되면 이때는 이제 파워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파워가 센 사람이 이 협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해 이제 이거는 윈윈이 안 되고 윈루즈로 가요. 파워 센 사람이 윈이고 힘 작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 루즈로 되는 이런 협상이 간다는 얘기죠. 자, 이상으로 저희들이 윈윈 협상 5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입장 교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마음을 찾아서 속마음을 가지고 교섭하는 속마음 교섭, 욕구 교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서로 이익이 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 대안들 많이 만들어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양보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윈윈 협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협상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윈윈이 서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협상에서 윈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 통해서 물건 사고 그 다음 이 시장에 다시 안 올 이런 시장 같은 데서 윈윈할 이유는 없죠. 그냥 윈루즈 하는 겁니다. 윈루즈 쪽은 또 다른 제가 강조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윈윈이 만약 가능하다면 윈윈이 훨씬 낫겠죠.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 상에 나타나는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